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유, 주말에 오늘까지 계속 난리인데, 다들 무탈하신지 모르겠네요. 예, 워낙 밖이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해갖고,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굉장히 큰일 날 뻔한 게, 저는 이 얘기를 하려면 종교를 밝힐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평상시대로 예배를 드리러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어제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하다 안 갔거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갔는데, 마침 딱 오후에 이제 광교 얘기가 뜨더라고요. 예, 광교 얘기가 떴었고, 동선은 공개 안 되고 이제 확진자만 공개된 상황이라 혹시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에 동선이 떴더라고요. 근데 와, 세상에, 주일날 저희 가족이 가는 그 동선입니다. 딱 저희 가족이 가는 카페와 저희 가족이 가는 그 아울렛, 롯데 아울렛 있거든요, 광교에. 거기를 딱딱 다 갔고, 심지어 이제 거기를 갔던 그 가족분의 자녀가 또 확진으로 밝혀졌더라고요. 방송 못할 뻔했어요, 오늘. 방송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격리 당할 뻔했습니다. 약간 오늘 새벽에 그걸 보고 나니까 심장이 약간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바이러스 때문에 몸 건강 상하시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무탈하시면 좋겠어요.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6.25도 이겨내고, 옛날에 중국, 일본,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잘 이겨내면서 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IMF도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도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는 안 좋지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무탈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데 저 약간 감기 기운이 다시 또 돌아왔어요. 지금 열도 나고 재채기도 하고 약간 콧물 나는데 아유, 불안해 죽겠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짧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재미난 소식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보이시나요? 되게 귀엽죠? 이거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크레이그라고 이 BSV 요거 창시잖아요. 이 뒤에 화면 봐서는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장소에서도 저렇게 대놓고 박유를 외칠 수 있다는 게 참 신개념인 것 같아요. 저 보이시죠? 손가락과 제 발을 정확하게 박유 씨를 부르고 있죠. 박유. 진짜 어이가 없는데 저렇습니다, 수준이. 근데 저게 지금 되게 웃긴 건, 여러분들 정말 웃긴 건 뭐냐면요, 저런 게 지금 5등이에요. 시총만 따지면은 5등입니다. 가격도 막 한 30만 원이 넘어요. 이게 저는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인데, 저렇게 박유를 공식 석상에서도 외칠 수 있는 창시자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시총으로 5등을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되게 웃겨요. 웃겨서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고자 리트윗을 했고,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락뱅크는 여러분들 저기 중동 쪽이죠? 보시면은 아랍에미리트, 중동 바로 아랍에미리트, UAE라고 적죠? 여기 있는 은행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비디오라는 유니뱅크, 여기와 리플렛 통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비디오라는 것도 결국엔 리플렛 멤버란 얘기거든요. 왜 그렇죠? 많이 설명드렸지만, 리플렛에 가입한다고 서로 바로 이제 송금이나 이런 금융 서비스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나중에는 작년 수요일 때 공개됐던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리플렛 홈이라는 게 공개됐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솔루션이 완벽하게 상용화되면 리플렛 멤버들이 별도의 막 이런 복잡한 기업 대 기업이 B2B로 서로를 위해서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도. 근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리플렛 홈이 상용화되면
리플렛 멤버들이 별도의 파트너십 계약 없이도 본인들이 이 리플렛 홈이라는 제품 안에서 손쉽게 서로 필요에 따라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금융 서비스, 송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이거는 상용 단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리플렛에 서로 가입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파트너십을 해야 서로한테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비디오와 리플렛 통해서 파트너를 맺었다는 거를 보면은 얘 역시도 이제 리플렛 멤버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호간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가 가능해졌겠죠. 리플렛 터크를 통해서요. 자, 그 소식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레가르드와 무누신 장관이죠. 이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 국무부 장관인데요. 무누신 얘기 많이 들으시니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둘이 이제 귓속말을 하는데 전 IMF 총재 그리고 현재는 유럽 중앙은행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거? EU CB라고 적어야겠네요. 유럽 중앙은행 센트럴뱅크. 지금 은행장이잖아요. 유럽 중앙은행장. 근데 이렇게 귓속말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둘이 저렇게 귓속말 했다고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설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낮죠. XRP 오케이? 듣고 오케이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얘네가 뭐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지만 사실 미 국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장으로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의 업무를 논의하겠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암호화폐가 메인은 아니거든요. 얘네 업무에. 그래서 둘이 만나서 막 이게 둘이 만났으니까 오케이 XRP 끝났다. 모든 플랜들이 이뤄지고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건 얘기하면요. 여기 유럽 중앙은행은 스텔라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들을 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할게. 일본 중앙은행. 일본이라고만 적을게요.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협력해서 이 DLT 연구를 하고 있고 페이지 3에서 리포트를 공개했는데 공개적으로 IP를 썼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 서로 다른 네트워크 통신할 때 그 상호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가 필요한데 그거를 IP라고 명확하게 적었어요. 리프사가 만든 IP라고 명확하게 적어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거, 되게 현실적으로 확실히 좋은 점 맞다. 그리고 이게 최종으로 결정되면 리프사가 원하는, 중앙은행들한테 원하는 그림이 이뤄진다. 이걸 많이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게 이뤄지면 그 끝에는 뭐가 있다? XRP입니다. IP를 쓰면은 구조상 XRP를 쓰는 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리프사는 그렇게 중앙은행들한테 밀고 있는 겁니다. 잠깐 그림만 그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유럽 중앙은행이고 일본 중앙은행. 만약에 이제 서로 상호환성을 IP라는 다리를 놔서 하면은 그럼 똑같아요. 다리를 놨으면은 서로 간에 교류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이든 뭐든 간에. 기타 등등. 그래서 이 다리를 통해서 서로 양 네트워크 간에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XRP로 쓰인다 이겁니다. 이 구조로 설계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KDI면은 아마 그거 아닌가요? 그 한국 연구개발원 맞나? KDI 왠지 그거 약자 같은데? 공공기관이죠. KDI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국 연구개발원? 개발연구원. 앞뒤를 제가 바꿔 얘기했는데 개발연구원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죠 여기도. 자, 여긴데 저기가 실제로 국가의 연구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 연구로 이제 서베이를 했나 보네.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혜한비님이 설명하신 거는 서베이 형태의 연구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99세 금융기관 중에
벌써 54%는 블록체인을 도입을 고려하거나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45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45개 이상이 블록체인 도입을 본인들 이제 계획상에서 고려를 하고 있거나 또는 개발 중이다. 하지만 규제 명확성 부족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보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제 90개의 금융기관들한테 서베이 돌린 거예요. 설문지를 돌렸어요. 돌려갖고 이제 항목을 정했겠죠. 뭐 1번 블록체인을 귀사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개발하고 있습니까? 2번 이거를 뭐 공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그 답변을 받은 거를 이제 통계를 내고 통계 결과를 당연히 분석해 갖고 공개를 했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르면은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들 현황이 이렇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거 딜로이트가 여러분들 아시는 한글로 적어 놓을게요. 딜로이트라고 하시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3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회계법인들은 여러분들이 뭐 회계라고 하니까 자꾸 무슨 회계 장부 이런 것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이런 회계법인이 금융 쪽에 컨설팅도 합니다. 금융 컨설팅 하면 또 회계에 되게 전문화돼서 그것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막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컨설팅 해주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IT 분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IT 인력이 있어서 그런 컨설팅도 하고요. 아니면 뭐 금융기관들,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핀테크 업체, 뭐 카드사들 이런 데들한테 ISP라고 중장기 계획도 플랜도 본인들이 지금 현황을 보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런 컨설팅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신기술 관련된 것도 이들이 해줍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 흑우 아저씨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딜로이트 보고서에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와 있대요. 블록체인, Decentralized Settlement of Trade. 그러니까 무역금융 관련된 거죠. 무역금융의 Decentralized Settlement. 세르먼트 하면은 우리나라 말 참 이게 좀 어려운데, 결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돈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먼트는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명세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걸 얘기하고,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건 뭐냐면 powered by 뭐라고 돼 있죠? 멀티 시그니처 에스크로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설명되어 있는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게 XRP가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딜로이트가 XRP에 친화적이고, 그리고 이런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딜로이트는 XRP를 밀고 있다. 약간 이런 논리. 그리고 테메노스가 2016년에 데모를 할 때 그 쇼케이스를 이제 딜로이트가 관련돼 있다 해갖고 무조건 XRP를 주장하는데, 의림도 없는 소리고요.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흑우 되는 겁니다.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갖다 막 붙인 거예요. 이런 거는 조심하세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얘는 존재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라고 하기도, 아무튼 암호화폐 관련돼서 지금 보이시다시피 레이팅이라고 한 거 보면 아시죠? 막 암호화폐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해요, 얘네가. 한동안 XRP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닥순위 만들고 그래갖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XRP를 되게 찬양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또 이제 막 그런 소리를 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막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뭐 키가 뭐 은행이다. 그러니까 리프사의 전략은 기존의 레가시 금융에서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파트너를 맺어서. 근데 얘네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그 비트코인처럼 기존의 레가시 금융의 그런 은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믿을 수 없다. 또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없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은행 타령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죠. We don't need banker라고 돼 있죠. 암호화폐 이 뱅커들이 인벌브 될 필요 없다.
그래서 은행 따위는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이 순위 발표한 이 레이팅 사이트 약간 성격을 알아두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만들어진 목적, 기존의 레가시 금융을 무너뜨리고 P2P를 이뤄내겠다 암호화폐로, 약간 그런 거랑 생각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두세요. 얘네가 순위 발표하는 것도 본인들의 그런 철학이나 가치관이 묻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아마도 그러니까 XRP를 한동안 오랫동안 깠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얘네가 순위 발표하는 그 자료를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탠포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스프링 주도에 열렸던 컨퍼런스 같은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줄여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밸리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밸리데이터. 가서 밸리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메모장 불러서 깔끔하게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컨센서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슈왈츠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XRP는 여러분들 컨센서스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밸리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하죠? 채굴하죠. 채굴 또는 마이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 이 두 가지를 놓으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XRP는 인센티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반면에 비트코인은 채굴이나 마이닝 하면은 이제 블록을 뭐 캔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채굴 마이닝 하는 게 해시 연산 하는 거거든요. 컴퓨팅 파워 이용해서 복잡한 해시 연산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블록을 생성하면서 원장 기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자들이 본인들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이 복잡한 계산에서 이 블록들을 체인을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블록체인을 원장을 기록해 나간다는 거죠. 그 블록을 이어나가면서. 그래서 그 대가로 인센티브가 있죠. 뭐가 있죠? 비트코인을 주잖아요. 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저나 이제 메인으로 얘기하는 거는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없는 게 가장 좋은 인센티브다. 이렇게 얘기했네. 인센티브가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딱 보면은, 제가 이전에 밸리데이터 설명드릴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겉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실제로 이제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당장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XRP 이제 컨센서스에 참여를 합니다. 밸리데이터를 운영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거 원장 기록하는데 그 트랜잭션들 이런 것들을 밸리드 한지 언밸리드 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줘도 나한테 보상으로 돌아오는 건 없어요. XRP 레저상에서는.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이나 또는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이더리움 이런 POW 쓰는 암호화폐에서 내가 마이닝을 하게 되면은 한 블록 캘 때마다 나에게 보상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같은 개인이 특정 이제 블록체인의 컨센서스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확실히 비트코인 같이 보상이 있는 게 훨씬 좋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개개인들 말고요, 기업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채굴 머신이라고 하나요? 전용 머신 있잖아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닝을 채굴 전용 머신을 이용해서 마이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과 그리고 또는 특정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채굴장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냥 그 회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블록만 신나게 마이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이닝에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라 마이닝에서 그 보상을 받는 비트코인이
내가 마이닝 할 때 든 돈보다 비싸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보상이 플라 마이너스 했을 때 남는 이익이 있어갖고 이거를 그냥 마이닝하는 게 내 목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반면에 XRP는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못해요, 기업들이. 그냥 오늘날 XRP 레저를 보시면 밸리데이터들이 이 XRP라는 걸 갖고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플레이어들이 참여했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이 입장에 봤을 때 분명하게 보상이 있는 게 좋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봅시다. 특히나 이제 은행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은행 입장에서. 자, 은행 입장에서 비트코인이나 POW 쓰는 애들 마이닝 할 때 어떤가요? 마이닝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컴퓨팅 파워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사업을 할 건데 마이닝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마이닝도 하고 동시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써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이닝은 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사업만 하고 싶어.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해시 공격이 우려가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중 내가 51% 이상 해시 파워를 갖고 있으면은 다 틀어버릴 수도 있고 롤백도 가능해요. 나는 은행입니다. 지금 가정이 은행이었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겠죠. 내가 마이닝을 안 해서 해시 파워를 안 갖고 있으면 이 블록체인에 대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로 사업을 하기에는 마이닝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면서 이걸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돼요. 이 해시 공격 때문에. 그냥 나의 비트코인이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순식간에. 근데 실제로 이미 중국이나 그런 나라의 해시 파워가 어마어마한 그 마이닝 풀들이 존재를 하죠.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XRP는 어떨까요? XRP는 마이닝 하는데 역시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밸리데이터 돌리는데 비용이 완전히 저렴해요. 비트코인과 XRP 비용을 비교를 하면은 XRP는 거의 제로죠.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고 비트코인은 비용이 전기 이런 것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장비 이런 것들 상대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월등히 적어요, 운영 비용이. 자, 비용도 적게 드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밸리데이터를 내가 돌려서 컨센서스에 참여를 해서 권한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드렸지만 XRP 레저는 안에 그 룰들을 새롭게 추가하고 운영하고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멘먼트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하고 거기에 투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밸리데이터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밸리데이터 운영하면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적게 들어요. 이거 굉장히 좋죠. 동시에 뭐가 되냐면은 비즈니스를 할 때 비트코인은 엄청난 자본을 투입을 해서 내가 이 해시파워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되는데 XRP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의 영원의 수준,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 안 되는 수준으로 내가 밸리데이터 운영하면서 이 내가 사업에 쓰고자 하는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권한을 갖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데이비드 슈왈츠가 가장 좋은 인센티브가 없는 거다, 보상이 없는 게 가장 좋은 컨센서스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자, 그래서 컨퍼런스 때 이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XRP 레저가 짱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상. 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 빗소 CEO입니다. 이 얼굴 지금 파랗게 색칠돼 갖고 그런데 빗소 CEO예요. 빗소 CEO인데 여러 군데 요즘 굉장히 인터뷰를 다니고 있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요.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미국에서 멕시코로 들어오는 이렇게 적고요. 멕시코로 들어오는 송금 전체의 20%를 우리 빗소에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ODL로 처리되는 송금량 전체의 20% 그 목표로 가겠다라고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미 전에 얘기됐던 거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PPT 제목도 이렇게 해놨네요. The best incentive is no incentive. 네, 제가 설명했던 거고 핵심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 링크 눌러갖고 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빗소 CEO 인터뷰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0년 말 앞으로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도 했어요. 2019년에 9월쯤부터 머니그램이 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평균적으로 2% 이상은 차지했다고 합니다. ODL로 그렇게 처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2020년 들어서서 네 번째 주에는 송금을 약 2,400만 달러를 ODL로 처리를 했고요. 빗소를 통해서 그게 전체 3.5%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2020년 말에 1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이 3.5%인 거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체인알라시스와 파트너십을 코인필드가 맺었습니다. 여기는 솔로제닉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더불어서 솔로제닉이라는 프로젝트는 XRP 레저에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서 IOU 형태로 솔로라는 토큰을 만들어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주식 같은 거 주식도 토큰화 시켜 갖고 뭐 하겠다고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암호화폐 관련된 에이전트 회사인데요. 뭐 스캠이라던가 뭐 이 암호화폐 갖고 벌어지는 범죄들 이런 것들 감시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에이전시죠. 거기랑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 에이전시 서비스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왔고요. 그리고 혜연비님이 일본어를 잘 아시다 보니까 일본 기사를 이렇게 핵심만 번역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기사에 따르면은 러시아 부총리가 이제 푸틴한테 보낸 편지 보면은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할 방침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존에는 합법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리프사가 드디어 칼을 뽑았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공간 보면 특히나 암호화폐가 국경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계적인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리포트 화면 여기에서 아이어그리 누르면은 신고할 수 있어요. 보시면 뭐냐면은 암호화폐 갖다 사기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보를 적어서 신고를 하면은 리프사가 직접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행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책임감 있는 자세죠. 그래서 본인들 사실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리프사가 XRP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고 XRP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냥 입장으로서 지금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끼리 되게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이슈인데 그와 이제 무관하게 뭐 시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얽혀있는 이슈들을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증권 이슈도 지금 얘기하는 사실과 굉장히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그 증권 이슈 때문에 지금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고 이게 또 이제 본인들이 설계한 비즈니스 모델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증권으로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도. 자,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고도 많이 얽혀있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리프사가 아마도 제 추정으로는 이런 증권 이슈도 걸려있고 증권 이슈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 사업도 굉장히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직접 손을 안 대다가 이제 칼을 뽑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스캠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사진 올려놓은 유튜브에서 막 에어드랍 한다, 기비러웨이 한다 막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본인들이 칼을 뽑은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거예요. 공익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체로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책임감 있는 플레이어로서 XRP를 대량 보호하고 있는 플레이어로서 신고를 해주면 본인들이 이
법 관련된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용자산을 활용해갖고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직접 대응하기 되게 힘들죠. 예를 들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이용 가능하니까 미국에 있는 사기꾼이 뭔가를 해요. 앞에 예를 든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죠, 개인이. 우리나라 뭐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이 인터폴에 요청해갖고 인터폴이 또 미국 경찰 이쪽에다가 의뢰를 해야지 뭔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응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 이런 부분을 리플사가 보이는데 리소스를 이용해서 대응을 해주겠다고 발벗고 나선 거죠.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데 일단은 뭐 실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보인들이 신고를 해주면 정보를 주면 보인들이 대응하겠다는데 일단은 좋은 그런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 드디어 SBI 그룹이 뭐야 이거? SBI 그룹이 예전에 공개돼 있던 거죠. 본인들 주주들한테 XIP를 에어드롭 하겠다. 그래서 그 시기가 돼서 에어드롭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프링이 이제 이더리움 덴버라는 곳에 보인들이 이제 인터레저 마크죠. 이게 IIP 마크입니다. 이 트레이드 마크. 보인들 IIP를 통해서 XIP와 이더리움 세계를 브릿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미 지난 겁니다. 내용은 끝났고요. 특별히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핵심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IIP 다리를 놔서 브릿지하겠다는 겁니다. XIP 쪽으로. PP라고 적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신 분들한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게 되는 겁니다. 이 뒤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 스프링 이 화면에서 얘기하는 건 요것만 얘기하는데 요것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더리움이랑 다리 나서 뭐하게 니네 사업이나 잘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요거예요. XIP가 각종 법정 화폐 뭐 US 달러, 멕시코 또 뭐 있을까요? 한국 원화, JYP 잠깐만 일본 엔화가 JYP가 아니죠? JPY인가요? 그죠? JP 헷갈리네 갑자기. 어쨌든 일본 엔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법정화폐를 페어링하게 되면 이미 지금 몇 개는 OD에 쓰이고 있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해내면은 뭐가 좋냐면 이더리움 자체의 생태계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더리움이 만든 생태계에서 이더리움을 쓰는 플레이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플레이어들한테도 분명히 그러니까 특정 암호화폐가 전 세계 단위 통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 이더리움 쓰다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갖다가 어디 가서 결제를 하고 싶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이더리움 갖고 있는데 나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안에 덱으로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템 열심히 팔아서 이더리움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이거 갖다가 결제도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데서 결제하고 싶어요. 지금 그 밑바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수요를 그러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밑바탕, 베이스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생태계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IIP로 XIP와 리얼 수합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XIP가 페어링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건너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예를 든 어떤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의 참여자가 게임 아이템 막 팔았어요. 덱에서 열심히 해갖고 벌었어. 나 이거 갖다가 커피 한잔 할래. 스타벅스 찾아갑니다. 자 이더리움 들고 갔어요. 이거 이더리움 바로 결제 안 되냐? 내가 암호화폐 거래소 가고 원화로 받고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게 베이스가 돼서 생태계가 가꿔지면 이더리움 들고 와갖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생태계를 활용해갖고 이 리얼타임 수합을 활용한 결제 플랫폼을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더리움 들고 와서 결제하면은 XRP 이 유동성 브릿지를 통해서 리얼타임 수합이 돼서 달러나 원화 이런 걸로 다 결제해서 스타벅스에선 법정화폐로 돈 받고 이더리움 갖다가 결제하는 양반은 나 이더리움 갖다가 바로 결제할 수 있어. 손해 안 보고 뭐 미리 바꿔두거나 본인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본인이 그냥 이더리움 들고 가서 날 결제해주세요 하면은 그 시세에 맞게 브릿지에서 바로 슉슉
예,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1에서 다리를 하나씩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리프다 스프링 통해 갖고 그 점을 핵심 상황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소식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예. 이것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 여러분들 그 FATF, Financial Act Task Force의 약자죠.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자, 여기에서 2월 달에 총회를 했대요. 총회를 했고 지금 보신 것처럼 16일에서 21일까지 5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했었고, 여기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원장과 여러 가지 합동 대표단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거기 얘기하는 거죠.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이 갔네요. 자, 지금 특이한 거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인데 얘네는 요것 때문에 그렇죠.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게 범죄와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나라 아랍에미리트 상호평가 결과점검 및 보고서 채택. 말 그대로 상호평가요.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주고 어떤지를 교차 점검을 해준 거고요. 이거는 크게 우리랑 상관없고 우리의 지금 관심 분야 포인트는 아니죠. 두 번째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제 금융권에서 뭐 인터넷 뱅킹이나 또는 이제 기존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지점들 있죠. 은행 지점들. 이런 거 벗어나서 점점 디지털화 되고 있잖아요. 모든 서비스들이.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아진 만큼 이제 신분증, KYC 같은 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주민등록증 들고 가서 창구에서 직원한테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그걸 복사하고 뭐 서류 작성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점점 KYC 역시도 디지털 신분증이 필요한데,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런 거 활용을 어떻게 할지 그 가이던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한 거고, 이것도 크게 우리랑 상관없고요. 3번이 상관 있는 거 있죠. 3번. 요거 가상자산거래 관련돼서 자금 세탁 위험 및 완화 방안 논의. 그리고 4번. 4번도 조금 관련 있죠. 왜냐면 작년 몇 월인지 제가 정확히 안 나는데, 요거 이제 가상자산, 버추얼리스트 관련돼서 이제 FATF에서 뭐 1년이란 시간 주면서 이제 다 트래블룰을 해라. 회원국들 하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얘기죠. 이행 안 한 국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많은 내용, 다른 금융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내용으로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 4번이 우리한테 관련 있는 내용인데 좀 볼게요. 하이야. 아, 머리 아프다. 열이 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자, 보시면요. 요약 잘 됐네요. 요거 보시면 돼요. 요약이 참 잘 돼 있습니다. 보면.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그 작년에 트래블룰 여기 적혀 있죠. 트래블룰 이행위에서 약간 또 공동성명으로 좀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얘기가 돼서 하기로 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얼마나 이게 잘 돼 있는지 현황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추상적으로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그룹을 대동해서 협력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약간 추상적인 그 성명을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ML이라고만 적혀있는데 모니 론더링이에요. 자금 세탁을 얘기하는 거고, TF는 테러리스트 뭐 그거죠. CTF라고 부르는 거. 자금 갖다가 뭐 테러 단체한테 조달되거나 또는 자금 세탁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제 논의를 했던 건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런 위협 분석 결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 7월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이 아랫부분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자, 여기 이제 FATF에서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를 여기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리브라와 같이 법화, 법정화폐 얘기하는 거죠. 또는 상품, 커머디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동된 가상자산. 그러면 리브라뿐만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건 테더 또는 테더랑 비슷한 성격을 갖는 모든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FATF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리브라 또는 테더, 기타 등등 뭐 USDC, 서클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이런 거에 대한 위험 분석 결과,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국제에서 적용을 할지 이거를 2020년 7월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터치를 하겠다는 거죠. 만지작 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전망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주안점을 좀 짚어드리면은,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갖고 있는 구조에 대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망을 하실 때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스테이블 코인 보면 테더 얘기를 해볼까요? 테더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 테더 구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테더 재단이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발행을 하고선 그 보증금 어떻게 합니까? 특정 은행에다가 이렇게 뭐 예시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액수를 적을게요. 100억을 보이는데 사용하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두고 그걸 바탕으로 100억만 발행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막 조 단위로 발행을 했죠. 이거 뭐죠, 여러분들? 이 구조 뭡니까? 이 구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경제 쪽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리프사 사업 관련해서 뭐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관계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아실 텐데, 본원통화랑 비슷해요. 본원통화와 지급 준비금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조랑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본원통화는 뭐죠?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뭐죠? 그 나라 중앙은행들이 정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이 통화, 본원 통화를 한 50억 정도 갖고 있다. 50억 정도 갖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시중은행이 50억을 중앙은행 계좌에다가 예금을 해두고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거예요. 그거 해두고 실제로는 500억을 시중에 풀 수 있습니다. 대출이라든가.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계좌상에 존재하는 돈인 거죠. 실제로 그만큼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퍼센테이지를 정해줘요.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간 돈들을 이제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해버렸어요. 테더라는 그냥 일반 회사가, 금융기관도 아닌 게. 이거는 확실히 각 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골칫거리입니다. 더군다나 테더 같은 경우는요, 뉴욕주에서 되게 막 제재를 가하고 싶은데 문제는 뉴욕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에. 얘네 홍콩인가 거기 있죠, 지금 회사 베이스가. 그러니까 터치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얘네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 블록체인 특성 때문에. 블록체인은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 액세스가 가능하잖아요. 테더 역시도 어떤 토큰으로 돼 있나? 이더리움 토큰으로 돼 있잖아요. 이안씨. 그러니까 이거 미국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법에 제재는 안 받는데 미국 사람이 쓸 수 있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포인트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데 금융기관 행세, 마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하고 있는 본원통화 및 지급준비금 같은 거를 일반 금융, 그리고 일반 금융에서도 뭔가 관할법 안에서 뭔가 통제받지 않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이상야릇한 지금은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정부에서 확실히 골칫거리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G20에 해당하는 국가들, 그리고 FATF에 해당하는 회원국들이 이것과 관련된 위험 분석 결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G20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하게도. 이건 굉장히 자명한 얘기예요.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죠. 좋은 쪽으로는 그냥 무조건 좋은 쪽으로 막 스테이블 코인 만세, 너희 마음껏 써, 니네 마음대로 해, 이런 결론은 절대로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지금과 확연히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뭐 변화와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모습 이대로 가면은 절대로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로 리프사가 하는 사업과도 많은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한마디를 더 곁들이면 IMF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에 관련된 아티클을 작년에 발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IMF의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거든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IMF가 분류한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를 한 군데에 엮지는 않았어요. 당시 보고서에는. 근데 테더 같은 것들은 포함을 시켰고요. 분류상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을 시켰고, 그 아티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테일 분야에서는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하세요. 리테일이라고 하면은 그겁니다. 뭐 금융기관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홀세일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중은행들이 이제 고객들 상대로 쓰는 거, 그걸 리테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쓰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7월에 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보고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소식들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Q&A 시간 가지면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는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분 순서 가기 전에 잠깐만 또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오늘 몸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아갖고 약골 아닌데 왜 그러지? 약골이 아닌데 자꾸 아프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가져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사전에 또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